네. 잘 들리시죠? 예. 시간이 좀 지체된 만큼 바로 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첫 번째 세션 주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정말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발제자와 토론자 잠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분은 박준영 공공운수노조 교육국장님이십니다. 예, 토론자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일단 부산대학교 일반사회학과 교수 유형근 교수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금속노조 전 정책실장 정일부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토론회 일정을 잠시 좀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론회가 상당히 많은 내용과 또한 토론할 쟁점들을 가지고 있는 만큼 충분한 토론 시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좀 많이 할애를 했는데요. 일단은 한 50분 정도 발제자의 발제를 듣고요. 한 10분을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두 분의 토론자들의 토론을 각 20분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종합 토론을 약 5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충분히 좀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열띠고 활발한 토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바로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이 1시 27분, 30분 정도니까 2시 10분, 10분 맞죠? 2시 20분이죠. 예, 2시 20분까지는 발제를 좀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발제자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50분까지 안 할 거예요. 안심하세요, 여러분. 50분까지 발제를 하면은 너무 좀 그렇고요. 소개받은 공공수호조 교육장 맡고 있는 박준영입니다. 오늘 이 토론의 발제는 사실 뭐 저 혼자 썼다기보다는 지난 1년 반, 2년 정도 사회진보연대 내에서 노동운동사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정리했던 내용들을 반영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물론 뭐 정리 제가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습니다만 말씀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논의를 많이 해서 정리를 한 것이긴 합니다만 두 분 토론자님의 토론문을 받아보면서 또 많이 부족한 고민이 있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또 두 분에게 감사드리기도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토론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내용을 좀 더 고민을 진전시켜서 이후에 저희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한계도 있고 토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발제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발제 드리겠습니다. 7쪽에 나오는데 오늘 취지는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를 좀 돌아보면서 지난 10여 년간의 노동운동 상황을 평가를 하는 게 핵심적인 주제인데요.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뭐 뒤에 끝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020년대 들어와서 또 한번 정세가 크게 변화하는 상황에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전환을 할 것인가, 노선을 전환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 10여 년간의 평가를 해야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반성과 평가를 시도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2008년 이후를 보려는 것이긴 하지만 그 전에 먼저 IMF 이후에 2000년대 초반에 노동자 운동의 시도에 대해서 먼저 평가를 하는 게 7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1절인데요. 주로 말씀드리면 일단 IMF 위기 이후에 민주노총의 투쟁은 총파업 투쟁이 일단 가장 처음에 시작되었던 투쟁 전술이었고 이와 함께 산별노조 건설과 정치적화라는 양날개 전략을 통해서 IMF 이후의 대안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와 함께 2000년대에는 두 가지 전략이 같이 진행이 되었는데 비정규 노동계 전략 조직화와 사회공헌성 운동이 함께 진행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 이건 지금까지도 대체로 민주노조 운동의 전반적인 노선으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위기 이후의 상황을 보면은 IMF 위기 이후에 재벌기업과 공기업에도 구조조정에 대항하는 방어적 투쟁이 격렬하게 진행되었던 과정이 있고요. 8페이지 넘어가서 제조업에서는
그 98년 정리해고 위기 이후에 고용 구조가 변화가 되는데 경기 회복 이후에도 정규직을 다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주화와 사내하청을 확대하고 정규직 고용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고용 구조가 변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제조업 사용자들 모듈화와 자동화를 확대하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모듈화와 자동화의 확대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반대했는가를 보면 꼭 그렇지 않은데요. 적대적 노사관계가 유지되는 속에서도 노조와의 협력을 사용자가 시도를 하고 타협하면서 생산성을 향상하고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임금을 인상해 주는 식으로 정규직에 대해서는 재벌 사용자들이 대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MF 위기 이후에 총노동 차원에서는 노사정 합의와 총파업 시도 두 가지가 다 진행이 되는데 IMF 위기 이후에 투쟁을 다 방어적 투쟁으로 격렬하게 진행이 되고 대부분 사업장별 투쟁이었죠. 98년 노사정의 합의 이후에 총파업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성공하지는 못했고 사업장별 정리해고 반대 투쟁에 대한 반대 투쟁이 진행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총노동 차원에서 결합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러한 식의 투쟁 형태, 그러니까 대공장 노동조합의 투쟁과 전국적 전선의 형성이라는 방식은 2008년 이후에도 반복되기 때문에 이때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총노동 차원의 투쟁이라든가 산업별 투쟁 등을 통해서는 98년 이후의 대응에서 어떤 뚜렷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기업별 투쟁 외에는 주 40시간제라든가 등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 성과도 있었는데요. 이때 문제는 노동위원회와 노동시간 단축이 교환된 방식이었다는 점 등이 이제 문제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그 노동시간 단축이라든가 비정규 보호법 혹은 이후에 노조법 개정 과정에서 노사정 대화가 시도가 되는데 그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98년 IMF 경제위기 당시에 노사정 합의의 실패 이후에 민주노총의 내부에서는 노사정 교섭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이 있었지만 민주노총 집행부 2005년 이소 집행부는 노면 여건 하에서 다시 한번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시도를 하는데 아시겠지만 많은 갈등 속에서 유예 혹은 부결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보면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아예 안 한 건 아니고 노사정 대표자 회의 등에는 참가를 했고요. 비정규법을 앞두고 또 그 아시겠지만 최근에도 2020년에 코로나19 노사정 대표자 회의도 하고 합의안도 만들었던 과정이 있었던 걸 보면은 노사정이 혹은 경사노위라는 특정한 사회적 협의기구 참여가 문제였던 셈인데 그러다 보니까 노사정 대화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건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시기에 산별노조 건설과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 시도가 함께 진행이 쭉 됩니다. 산별노조 건설은 기존의 기업별 노사관계를 넘어서기 위한 것이었던 건 당연하고요. 근데 이제 2000년대 중반의 노무현 정권 시기에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 등에서 산별교섭의 성과가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곧 정체되거나 위기에 빠지게 되고 이 시기에 만들어졌던 공공노조와 운수노조는 산별교섭을 거의 시도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게 2010년대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데 왜 안 됐는가라는 문제가 있고 또 이 산별교섭 혹은 초기업 노사관계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노동시장 양극화를 막아내는 노동운동 차원의 어떤 의미 있는 실효성 있는 투쟁이라든가 전략이 진행이 못 됐다라는 것이고 근데 그러니까 왜 이게 안 되었는가를 우리 지금 질문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도 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넘어서 연대임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초기업 노사관계 형성이 핵심일 텐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산별노조 건설이 되었지만 기업별 지부의 조직전환 중심으로 건설되었던 상황에서 기업별 조직과 기업별 노사관계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 산별 노사관계 형성이 지연되면서 외주화된 부분을 포함한 초기업적 대응과 초기업적 고용안정 투쟁은 나가지 못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략조직화 사업에 대해서는 잠깐 도입 과정에 대한 설명을 넘어가고요. 10종 넘어가서 근데 이제 이때 미조직 비정규 전략조직화 사업은 민주노총의 도입 과정도 나와 있고요. 5대 조직화 부문 중심으로 사업을 쭉 진행을 하는데 송년맹보다는 산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건 뭐 다 이유가 있죠.
근데 이 과정에서 공공 서비스 건설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조직화 성과에도 불구하고 건설 정도를 제외하고는 2000년대, 2010년대 들어와서도 기업별 교섭을 넘어섰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뒤에 한 번 더 평가를 해보고자 합니다. 노동자 정치적화 시도와 사회공헌성 운동도 2000년대에 진행이 되는데, 진보정당 건설은 그 98년 대선 대응 과정에서 진행이 되어서 민주정당을 건설하는 과정이 되는데요. 이 과정은 사실 9697년 총파업을 통해서 확인한 힘을 정치적 성과로 남기고, 법제도 투쟁에서 보수야당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총연맹 민주노총 집행부의 선택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치적 노동자 운동의 흐름 속에서 건설되었다기보다는 민주노총이 만든 것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물론 활동가들이 결합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 정치적 노동자 운동의 맥락보다는 민주노총이라는 사회경제적 노동자 운동의 맥락에서 건설되었다라는 것과 그 한계에 대해서 뒤에 한번 토론을 해보고자 하고요. 이 과정에서 그 NL 활동가들은 2001년 이후에 민주노동당이 결합을 하면서 문제는 이 이후에 이 과정이 정당 분열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NL 활동가들 역시 정치적 노동자 운동의 하나라고 보았을 때 왜 이 각각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뒤에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11쪽에 넘어가서요. 여튼 이런 민주노총이 만든 민주노동당 상황에서도 2005년 등을 거치면서 사회적 대화를 둘러싼 논쟁이라든가 노조 비리 사건들을 거치면서 민주노동당 내에서는 민주노총당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등장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이제 분당이 진행이 되면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혹은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이 거리를 두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물론 정당이 노총을 비판하는 게 당연하고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또 어떤 후과를 낳았는지 마지막에 다시 한번 평가해 볼 부분이 있겠습니다. 사회공헌성 운동이 2000년대 초반에 부각이 되는데요. 이제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공공부문 노조에 있어서 어떻게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애초에 사회공헌성 운동이 제기될 때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산별교섭을 보완하는 사회임금이라는 거였거든요. 산별교섭에서 산별임금을 제대로 만들 경우에 대기업 사업장에서는 임금 억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사회보장 혹은 사회복지를 통해서 사회임금을 통해서 보완할 것으로 기대가 되어서 이런 구상이 제기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사회공헌성 운동을 사회임금이라는 맥락에서 제기하는 건 별로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임단협과 노사관계와는 분리된 제도 개선 운동으로 전개가 되는데, 또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를 마지막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주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어떤 일이 진행되었는가 10여 년간을 돌아보는 건데요. 하여튼 뭐 소제목에 나와 있긴 합니다만, 변화의 기회를 상실했다라고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2008년 이후에 위기 상황이긴 했지만, 위기는 또 기회이기 때문에 노동운동이 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타이밍이긴 했는데, 이때 어떤 새로운 실천을 하기보다는 과거의 실천을 반복하거나 혹은 과거의 실천에 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운동을 건설하기보다는 2010년대에 하여튼 기존 노선이 분해되는 이런 과정을 겪었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대 정세에 대한 얘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튼 결과적으로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자 운동이 이 양극화를 중심으로 한 이런 노동자 계급의 분할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거나 모순과 대결하는 자신의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고 사업장을 넘어서는 정치사회적 운동이 또 왜 민주당과도 구별되지 못하고 촛불항쟁으로 수렴되고 말았는가에 대해서 돌아보려는 것인데요. 일단 IMF 위기 이후에 2000년대 초부터 노동자 운동의 주요 노선이었던 산별노조 정치적화 양날개 노선이 2010년대에 들어와서 애초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대체로 실패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요. 조직으로는 산별노조와 진보정당이 남았지만 애초에 실현하고자 했던 운동 구조 혹은 성과는 실현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질문 중에 하나는, 그러면 애초에 IMF 위기 직후에 산별노조와 진보정당이라는 노선이 그때 타당했는가라는 이제 평가를 할 필요도 있는데요. 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중요한 쟁점이긴 한데,
당시에는 다른 실천을 제기하기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지금 돌아봤을 때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라도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의 투쟁 과정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이제 투쟁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쌍용차 정리해고 투쟁과 공공부문 선진화 저직 공투원 공동파업,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투쟁, 굉장히 중요한 투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9년에서 2011년까지 경제 위기가 쭉 진행이 되고 2012년부터 경기가 본격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고용 불안에 대한 노동자 운동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시기에 이런 중요한 투쟁을 통해서 실천적으로나 노선적으로 노동자 운동이 변모하는 계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좀 아쉬운 점을 평가하는 것인데, 일단 쌍용차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대응 투쟁 2009년과 2011년이죠. 제조업 부문 투쟁에서는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애초에 의도하지 않았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노동자 운동이 기존의 기업별 대응을 반복했고 이 구조조기가 심화되는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운동 방식을 채택하는 데 실패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쟁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토론이 계속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당시에 쌍용차 정리해고 투쟁 과정에서도 당시에도 제기됐던 문제긴 한데, 이 하청 노동자의 현지적 해고를 대응하지 못하는 가운데 쌍차와 한진중공업에서 원청 대기업 노조의 정리해고를 막기 위한 투쟁은 격렬하게 진행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이 있었고, 노동운동 내에서도 이 두 투쟁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결합을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투쟁이 본질적으로 기업별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었죠. 물론 당시에 이제 기업별 노사관계와 기업별 사실상 그 금속노조 산별로 전환하긴 했지만 기업별 노조 형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했다고 할 수 있지만 왜 꼭 그것이 당연한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인데, 산별노조 건설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기업별 투쟁을 반복했다라는 부분이죠. 당시에 노동자 운동의 대응은 고용보장 투쟁을 기업별로 전개하고 규모가 큰 전투적 사업장에 집중해서 총노동과 총자본의 전국적 투쟁 연선을 형성한다는 것이 기본적 관념이었는데, 사실 이건 지금도 반복되는 측면이 있죠. 최근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이런 관념이 이제 출현을 하는데요. 이런 투쟁이 쌍차 한진중공업 투쟁이 반복적으로 이상화 영웅시되면서 또 모험 사례로 제시가 되고 지금도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 과연 모험 사례였고 이상화될 수 있는 투쟁인가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한 문제지만 평가할 때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구로서 총고용 보장도 사회적 요구로 제기가 되긴 했는데, 사실 이 사회적 고용 총량을 유지하자라는 걸로 애초에 논의가 시작이 되었지만 결국은 기업부의 고용을 보장하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이 노사정 대표자의 합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의 논지 중에 하나가 해고금지라는 요구가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것이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사실 이게 해고금지라는 요구가 적절한가, 혹은 이것 때문에 노사정 협약을 반대하는 게 타당한가라는 게 평가가 돼야 되는데, 2010년대 초반의 투쟁을 돌아봤을 때 그런 맥락에서 이런 요구가 계속 지금도 활동가들 내부에서는 주류적인 의견으로 보입니다. 근데 13쪽 넘어가서요. 근데 이게 반면에 기업별 고용을 유지하는 투쟁이 격렬하게 진행된 반면에 산업적, 지역적 고용 유지 요구라든가 고용 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는 별로 중요하게 제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요구가 있긴 했는데 그냥 요구안으로 제시만 되고 사회적 쟁점화나 투쟁의 중요한 요구로 제시는 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쌍차 투쟁이 끝난 다음에도 그 위기 해법에 대해서 지역적, 산업적 노동시장에서의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해당 기업에 어떻게 복귀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투쟁과 대안이 논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쌍차 같은 경우에도 인수나 공적 자금 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집중이 되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노동자 운동이 쌍차 투쟁에 급하게 맞아서 사회적 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웠다라는 걸 인정할 수가 있는데, 쌍용차 투쟁 이후에도
어떤 초기업적인 노동시장에 대한 형성하는 시도는 거의 진행이 되지 못하고 기업별 대안을 만드는 것으로 활동이 집중되었다, 실천이 집중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기에 쌍용차 해군 노동자들이 복직을 다 하는데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긴 했지만 기업별 해고자 복직 이상의 다른 노동시장의 대안이 만들어졌는가를 봤을 때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도 작은 것이 있습니다만 다양하게 기업별 대응을 넘어서는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힘을 받지 못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2010년대 말에 들어서는 금속노조가 초기업적 수준의 고용안정 방안을 요구하는 시도를 여러 가지 진행을 하거든요. 고용안정위원회를 요구한다든가 고용안정 협약을 요구하고 기금을 만드는 요구 등을 진행을 하는데 여전히 이제 당시에도 이게 금속노조 의결기구에서 부결되는 등 아직도 어려운 상황은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사 쪽 넘어가서요. 노동자 운동의 당시에 또 하나의 문제는 고용 문제 외에 기업의 유지 가능성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당시에 이제 투쟁 과정에 보면 일체의 구조조정을 반대한다든가 국유화를 주장하는데 이 국유화에 대해서도 물론 지금도 많이 주장을 하죠. 최근에도 보면 한계 기업 국유화를 계속 주장하는 입장들이 있는데 이게 공적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결국 해당 기업의 정규 노동자의 고용 보호를 위한 요구일 수 있는데 이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게 여기가 우선순위인가라는 정당성에 대한 고민이 충분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투쟁도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때 이후에도 그럼 당시 어떻게 써야 되느냐 봤을 때 물론 어려운 문제이긴 하는데 당시 정리해고 투쟁 과정에서도 지역적 산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게 필요했다는 것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또 이후에 이제 이 쌍차와 한진중공업 투쟁 과정 이후에도 산별교섭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이 특히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대기업 지부를 포함한 조직 내부의 합의 형성과 사용자에 대한 설득과 합하게 더욱 집중한 게 필요했다. 물론 할 수 있는 걸 다 하긴 했는데 금속노조가 그래도 안 됐던 게 있긴 합니다만 지금 봤을 때 아쉬운 점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2006년 이후에 산별 노조로 전환 이후에도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공공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직접 했던 투쟁들이기도 합니다만 2019년에 선진화저지 공투본 파업 등을 통해서 당시로 보면은 최대 규모 연대 파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2002년 이후에 최대 규모 연대 파업을 진행을 하는데 당시 오해 중에 하나는 2009년에 공공부문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민간과는 별도로 이명박이 나쁜 놈이라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이명박이 나쁜 놈이어서만 했던 건 아니죠.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정부 측의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당시의 경제 정세를 평가하는 가운데 제조업 노조와의 연대 투쟁도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시도를 거의 하지 못했고 또 문제는 이 구조조정이라는 게 이명박이 나빠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경제 정세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으면 다른 어떤 투쟁이 되었을 텐데 이명박이 나쁜 놈이라고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대정부 투쟁과 야권 연대로 갈 수 있는 어떤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상황도 되었다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15쪽 넘어가서요. 비정규 노동자들 같은 경우 비정규 노동자 투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000년대를 거쳐서 전략조직화 사업이 2010년대 조직 확대로 더욱 확대가 됩니다. 조직화 영역을 봤을 때에는 16쪽의 표가 있긴 합니다만 비정규직 분류를 4가지로 분류해 봤을 때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중에서 고용이 안정된 상용형 비정규직이라는 부분에 대한 조직화가 가장 성과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가장 열악하거나 규모가 큰 임시종직형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2010년대 조직화는 상당히 미약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건설이나 화물 등에서는 이 부분의 조직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평가하자면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특히 이제 이들 부문 상용형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나 부문에서 비교 가능한 정규직이 있기 때문에 이 정규직을 따라잡고 정규직화란 차별 해소에 집중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규직 따라잡는 방식의 운동이 전형화되는 과정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운동이라고 했을 때는 해당 부분의 정규직을 따라잡기 위해서 고용을 정규직화하고 임금도 맞춘다라는 것에 집중이 되었는데 이 문제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대해서 이렇게
고용과 임금을 따라잡는 방식의 운동을 실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한국의 고용 구조나 국민 경제 상황을 보았을 때.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이런 방식의 운동을 통해서 고용 안정과 임금 인상을 쟁취하기 어려운 부분에서는 어떤 실천을 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인 고민이 필요했는데, 물론 건설이나 화물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있긴 했습니다만 총노동 차원의 대응을 보았을 때는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넘어갈게요. 16쪽 넘어가서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반복된 얘기합니다만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주장 슬로건이 크게 이제 부각이 되는데, 차별지역폐지자 정규직화냐라는 약간 허구적인 쟁점이 있었는데, 정규직화 주장이 부각되는 것은 특히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상용형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화를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건설이나 화물은 정규직화 주장한다는 게 예컨대 보면 라이더 같은 사람들이 혹은 대리운전 기사가 정규직화 주장한다는 건 무망한 얘기죠. 그렇게 보면은 왜 정규직화라는 요구가, 정규직화라는 요구가 비정규직 운동의 핵심 요구로 부각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 조직화가 어느 영역에 있었는가와 함께 평가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금속노조에서 불법 파견 투쟁과 공공부문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는 투쟁이 대표적으로 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주장할 수 있는 투쟁인데, 하지만 이 임시롱직형 비정규직 등에 대해서는 영역에서는 이런 요구를 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이런 요구를 민주노총이나 산별들이 실효성 있게 개발하지도 못했던 것 같다.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17쪽에 넘어가서 조직화가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근데 이 과정에서도 금속노조와 공공노조 다 조직화가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금속 이제 지역 지불 중심이나 적극적 조직화가 있었고, 공공수노조 같은 경우에도 2010년대를 거치면서 조합원이 2배로 늘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두 영역 모두에서 신규 조직된 사업장이 여전히 기업별 교섭을 하는 게 주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2000년대 초반에 이 전략 조직화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조직 확대도 있습니다만, 신규 조직된 부분에서 산별 노사 한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게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업별 교섭을 하고 있던 영역에서는 기업별 교섭을 당장 극복하고 지양을 하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신규 조직된 부분에서는 새로운 노사 한계 형성할 수 있고, 특히 중소형제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초기업 교섭을 하기가 용이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대부분 또 기업별 교섭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 한계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금속노조는 지역 지부 교섭이 있긴 한데, 공공노조 같은 경우는 거의 기업별 교섭을 하는 더 그런 특징이 있기도 합니다. 공공노조만이 아니라 지역 일반 노조에 조직된 사업장들도 대부분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조직 확대의 의미가 있습니다만, 산별 운동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비정규직 운동 과정에서 차별 해소라든가 정규직 전환 등의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이제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기업별 비정규직 운동 구조가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기업별 그 노사 한계에서 이익극대화라고 하는 기존 노조 운동의 관행도 다시 반복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업적인 어떤 노사 한계 형성에서 노동 표준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내 정규직화와 기업 내의 정규직 따라잡기가 실현 가능한 핵심 요구가 되는데, 여기 여러 사례를 얘기합니다만, 제가 있는 그 산별에서의 경험 말씀드리면, 결국 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도 해당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따라잡기가 핵심적인 운동 요구가 되고,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어떤 표준적인 임금 체계라든가 처우 기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관심이 떨어지는 이런 조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비정규직 운동 주체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기존 운동 구조가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조직률이 높아지긴 했는데, 2010년대 후반에 높아지긴 했는데, 18쪽 넘어가다 보면요, 최근에 이제 분석 등을 보면은 오히려 중소형제 사업장 조직률은 후퇴했다라고 평가가 되고,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의 조직률이 오히려 떨어지고, 전체 임금 노동자 중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조직률은
역시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 유지가 되고 있고, 조직화의 성과가 2차 노동시장이 아니라 공공 부분이나 대기업 부분에 집중되었다라는 분석도 있는 걸 보아서는 현재 조직 확대의 의미는 물론 있습니다만 여전히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의미 있는 시도가 물론 있는데 대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노동시장 영역에서 초기업적인 어떤 노동 기준을 만들려고 한 노력들이 있었고, 건설, 화물, 택배, 배달 등에서 초기업적 연대를 활성화하고 그 노동 표준을 만들려는 활동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고용이 너무 불안정해서 기업별 노사관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기업적으로 활동하지 않으면은 노조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런 그 성과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 기업별로 봐서도 최근에 화성노조의 네이버 지회 같은 경우에 원화청 공동투쟁을 교섭과 공동투쟁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업별 조직으로 조직이 되었다 하더라도 원화청을 포괄하는 이런 초기업적 대응을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별노조, 산별교섭이 이제 2010년대에도 계속 진행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잘 안 됐다, 어려운 조건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금속노조가 가장 중요한데 그 상황을 봐도 완성차 등을 산별교섭에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거의 이제 불가능한 조건이 현재 상태에서는 진행이 되었고, 보건에서도 산별교섭이 2010년대 중반에 중단되었다가 지금 복구 과정에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별교섭을 복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여전히 한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거는 안타깝지만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이 부분이 성과가 이제 크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쪽에 넘어가서, 근데 이런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전체 노동시장의 그 대공장을 포함한 제조업 대공장을 포함한 산별 노사관계 형성이라는 독일 금속노조와 유사한 형태의 산별 노사관계 형성이 어렵다는 게 드러났는데, 또 비슷한 시기에 진보정당이 분열되는 사건들도 겹쳐서 일어나면서 양날개로운 전략이 모두 위기에 처하는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이 사건들이 모두 진행이 되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금속에서 산별교섭이 안 되는 게, 금속노조가 제일 중요한데 어쨌든 전체 노사관계에서는 금속에서 안 되다 보니까 타산화후에서도 이게 과연 되는 것인가 하는 게 이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중요한 한 축이었던 보건 같은 경우에도 산별교섭의 어떤 위기가 진행이 되고 공공과 운수노조도 만들어졌지만 하여튼 산별교섭을 만들지 못하는 어려움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실패했는가를 보았을 때 19쪽 밑에 부분인데요. 물론 정권의 보수적 노동정책이 중요한 영향을 주었거든요. 2008년 이후에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면서 전혀 그 산별교섭에 대한 우호적이지 않은 조건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면 정권이 우호적이었으면 되는 것이냐라는 반문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시기에 잘 안 됐거든요. 우호적으로 했었지만. 그래서 20쪽 넘어가면은 또 이제 당시에 우리가 산별노조의 산별교섭을 생각하면서도 한계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이, 공공노조 하나에도 여러 산별교섭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초기교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노동조합이 이제 돌아보면 이 초기교섭이라는 게 결국은 노동조합이 결성된 사업장과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협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10년대에는 그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 효력 확장이 중요하다라는 문제 제기가 진행이 되고 매우 이제 타당한 문제를 보여지는데, 그렇게 제기된 이유가 초기업 교섭을 하는 데가 있긴 있는데 결국은 초기업 교섭이라고 해도 노동조합이 결성된 사업장의 협약 적용이 거기까지만 되고 있다라는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를 봤을 때, 노동조합의 뭐 전략 한계도 있겠습니다만, 한국의 노사관계가 기본적으로 이 초기업 노동시장 자체가 취약하고, 그러니까 노사관계 측면만이 아니라 노동시장 측면에서도 기업별 노동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 초기업적 노동시장이 취약하기 때문에 산별 교섭, 초기업적 교섭, 노사관계 형성이라는 것도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은가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지만 건설이나 화물 등에서 초기업 교섭이 그나마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예 기업별 노동시장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90년대 이렇게 된 이유는 90년대와는 달리 2000년대 이후에는 노동시장 안에서
기업 간 노동자의 고용 이동이 거의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다는 측면도 중요하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90년대만 하더라도 노동자들의 기업별 이동이 어느 정도인지 가능한 측면이 있었는데 IMF 위기 이후에는 그게 거의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산별 노사관계 형성하는 게 어려운 조건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산별 노조를 건설하고 산별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한 시도가 되었다는 점에서 물론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2000년대 IMF 위기 이후에 고용 구조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보건이나 금속 같은 경우에도 이런 조건을 이런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데 뭐 좀 여러 가지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불안정 노동 시장에서의 초기업 노사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도가 있고 거기서부터 어떤 성과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21쪽 넘어가서요. 또 이렇게 좀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노동시장의 변화도 있습니다만 산별노조가 산별협약을 실현하려면은 그 기업별로 분산된 권력을 산별노조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제가 있는 뭐 공공소조도 뭐 그렇긴 합니다만 다른 산별노조도 대체로 그랬던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산별노조가 임금 조절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도 뭐 역지사지를 해보면 산별교섭에 호응할 의미를 찾지 못하는 상황, 또 산별교섭이 좀 안 되는 상황에서 대기업 같은 경우 역설적으로 또 기업별 지부도 꼭 뭐 산별교섭에 힘을 실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다 맞물려서 악순환으로 돌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노동자운동 안에서는 이 임금교섭권을 산별노조에 주는 것에 대해서 이 거부감이 상당히 있는데 기업별 현장 파업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사실상 많이 있는데 이런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러니까 표현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사실상으로는 기업별 분권화를 옹호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 기업별 임금 교섭권을 산별 노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 한국 민주노조 운동의 어떤 관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별 노조가 그 공동 투쟁을 하긴 하는데 이 교섭을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공동투쟁의 의미라는 건 산별노조로서의 공동투쟁이라기보다는 산별투쟁이라기보다는 산별연맹청과 본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뭔가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건 뒤에 이제 토론 과정에 쟁점이 있기 때문에 토론 과정에서 좀 더 제 의견도 말씀 더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봤을 때 산별노조 건설의 조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의미 있는 시도였지만 실패하고 말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실패 속에서 근데 문제는 2010년대 초반에 이런 실패가 드러난 상황에서 새로운 전략 모색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전략 모색이 없지 않았다고 보는데 성과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실험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지금 평가할 것인가 고민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협의 시도와 실패는 중요한 쟁점일 텐데요. 민주노총이 왜 사회적 대화를 하지 못하고 계속 실패하는가, 또 그럼 안 하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22쪽 넘어가서요. 문재인 정부 시기에 경판호의가 다 실패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경판호의만 실패한 게 아니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논의도 다 실패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경판호의가 실패한 여러 가지 이유는 직접적인 이유는 중간에 박명준 선생의 그 글을 인용한 측면이 있는데 경판호의 운영 자체를 너무 못했어요. 정부가 일단 노사관계 접근이라든가 경판호의 운영이라든가 경판호에서 어떤 논의를 하고 사회적 합의를 뭘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의 접근이 매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은 맞다. 일단 일차적 책임은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민주노총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 대화를 이제 매우 터부시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 22쪽 중간에 말씀드립니다만. 민주노총이 이런 경험을 거치면서 노동시장 제도를 다루는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기 어려운 내부 조건이 형성이 되었는데 한편으로 이제 물론 이제 민주노총과 산별노조가 그러면 사회적 대화를 아예 안 하냐? 그렇지 않아요. 경판호의를 제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왜 그 경판호의는 안 되고 총노동의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못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2020년에 노사정 대표자회의 부결 등에 대한 과정을 밑에 좀 말씀드리고 있고, 네, 그래서 23쪽에 넘어가면서 이제 현재 상태에서의 좀 평가를 해보자면은 일단 민주노총 내부에서 이 사회적 대화에 대한 공감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라든가 어떤 전략을 가질 것이냐, 합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가 없는 상태가 있는데 문제는 정세가 여러 가지 변화한 조건에서 기업별 노조는 교도권이 기업별 노조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능을 나름 한다는 것이죠. 산별 노조도 뭐 사업장 공동투쟁을 하던 산업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하든 간에 사회적 협의를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든.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화물연대의 투쟁 과정에서 안전운임을 결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도 사회적 대학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노사정이 들어와서 협상을 하는 거니까요. 하는데 문제는 민주노총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민주노총이 가진 의제, 총노동 의제에 대해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데 문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총연맹이 고민을 덜 하게 된다. 구조가 없기 때문에 논의 구조가 없으니까. 근데 논의를 덜 하게 되니까 정책도 발전시키지 못하게 된다. 정책이 발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투쟁 구호가 최대치의 투쟁 요구를 선명하게 제시하는 것에 그치고 구체적인 접근과 현실적인 어떤 개혁은 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 총연맹의 한계로 나타나는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공헌성 운동 같은 경우에 정세를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인데 이건 뭐 글 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사 쪽에 야권연대와 진보정당 운동의 퇴조는 2010년대에 들어와서 민주노총이나 진보정당 운동이 진행했던 야권연대에 대한 평가인데 이 평가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노동자 운동이 새로운 대안을 내려면은 기존의 야당, 지금도 야당이죠. 5년 전에는 여당이었지만 5년 동안 여당이었지만 민주당 등과 구별된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과 구별되는 노동운동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결국 민주당과 수렴이 되었는데 지난 정부 시기에는 그게 소득주도 성장론의 수렴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다 실패한 상황이잖아요. 실패를 했으면 이제 문제는 지금도 전략을 혁신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이런 구도, 야권연대라고 말하지 않지만 이런 구도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서 독자적인 대안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중요한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2008년에 광우병 세우기 촛불을 거치면서 야권연대가 중심적인 정치 의제로 부각이 되고 진보정당도 동참을 하고요. 2016년 박근혜 퇴진 운동을 하면서 성공까지 하죠. 그러니까 2016년 촛불항쟁으로 민주당이 집권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비판적 거리를 두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왜냐하면 10년간 야권연대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해서 물론 나중에 투쟁도 하긴 합니다만 본질적인 투쟁이라기보다는 뭐랄까요, 우호적인 비판이랄까 이런 식의 입장이 전개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데 진보정당 운동이 80년대 후반에 형성되었던 정치적 노동자 운동과 어떤 흐름에 있냐를 봤을 때 단절이 있는데 크게 두 번의 단절이 있죠. 1차 단절은 국민승리 21과 민주공당 건설 과정에서 사실 민주노총이 주도했고 과거에 정치적 노동자 운동이 주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1차 단절이 있고 두 번째 단절은 2010년대에 NL 활동가들이 대거 이제 결합을 하고 그 과정에 당내 갈등이 벌어지면서 2008년 민주공당이 분당되는 과정이 두 번째 결정적 단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분당 이후의 상황을 쭉 보면은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정의당이나 당시 진보정의당이죠. 당이나 모두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를 막기 위해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이 채택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정의당의 이후 상황을 보더라도 2019년과 2020년 상황까지 보더라도 민주당과 별로 구별되지 않는 상황이 입장을 내면서 민주당 이중대라는 비판이 진행이 되고 지금 이거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충분한가 혹은 진정으로 노선적으로 민주당과 구별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25쪽 넘어가는데 문제는 이제 진보정당들이 야권연대 편향이 있고 결국 이중대로 갔다라는 비판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게 민주노총이 할 말은 없는 것은 민주노총에서 먼저 시작이 된 거거든요. 2008년 광우병 세우기 수입반대 투쟁에서부터 쭉 진행이 됐던 여러 가지 10년간의 흐름에서 민주노총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반보수 전선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뭐 조합원 동원과 집회 실무까지 하다못해 진행이 되었는데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총이 최초로 야권연대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수 있게 하고 2012년 총선에서도 뭐 이런 정책 협약을 맺으면서 오히려 진보 정당이 민주당과 야권연대를 하도록 푸시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 자체가 진보 정당을 야권연대에 대해서 비판하기는 어려운 조건이 되었다. 이런 과정 거치면서 민주노총의 실천이 10년간 점차 민주당과 구별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 정치 세력화 실패에는 민주노총이 이런 반보수 전선의 핵심적 자리를 맡으면서 민주당과 공조하다 보니까 진보정당, 독자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정치 세력화하는 흐름이 약화되는 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2022년 대선에서도 민주노총은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걸 결정공적으로 했지만 현장에서는 이재명 후보 지지 흐름이 조직이 되었고 전직 주요 위원장들이 대거 이재명 후보 지지에 합류를 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또 뒤에 뭐 나오긴 합니다만 통계를 보더라도 민주노총 조합원의 상당수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 양날개론의 한 축이었던 정치 세력화 진보정당이 위기에 빠지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진보정당 자신의 책임도 있지만 민주노총의 책임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럼 지금 와서 10년을 지나온 상황에서 뒤늦게라도 혁신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걸 가능성이 있는가 생각해 보려는 것인데요. 80년대 이후의 노동자 운동의 결과로서 현재 노동시장 상태는 지금의 양극화된 노동시장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자본의 뭐 음모라든가 혹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라든가만의 때문이 아니고 노동자 운동의 대응의 결과이기도 하다. 노동자 운동이 원한 거 아니었고 자기 나름의 실천 열심히 한 것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는데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쟁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 격렬하게 부정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쟁점이 있는데 저는 뭐 책임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야 이후에 우리가 다른 실천을 할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잠깐 뭐 나온 여기 뭐 글 쓴 건 아닙니다만 사실 이 글을 제가 정리하는 게 최근에 유영근 선생님 여기 또 혼자 나오셨지만 책을 내신 게 있거든요. 분절된 노동, 변형된 계급. 사실 그 책을 봤으면 제가 좀 더 이렇게 뭐랄까요 금속 제조업 노동운동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튼 일단 보기 전에 써가지고 한계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토론 과정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7쪽 넘어가서요. 임금 체계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등에 대해서도 산별노조 운동이 일단 연대임금 혹은 산별임금에 대한 정책을 잘 발전시키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이 있긴 했습니다만 한계가 있다 말씀드린 건 뭐냐면 산별노조의 공식적 정책이 아니라 현장의 조합원들이나 활동가들의 대체적인 인식은 상향평준화를 해야 된다는 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 수준으로 맞추면 되지 이거를 임금을 어떤 뭐 초기업적으로 조정해가지고 임금 수준을 이렇게 뭐랄까요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 억제하자 혹은 삭감은 당연히 어려운데 인상을 억제하자는 논의는 거의 뭐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대기업 수준으로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올리긴 어렵다는 거죠. 한국 경제 상황에서.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거나 못하는 상황이 있다. 2010년대에 들어와서의 그 노동자 임금 격차 추세를 봤을 때에는 격차가 정체되거나 소폭 감소된 추세가 있긴 한데 문제는 이런 그 격차 확대의 억제라는 게 2010년대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IMF 이후에 2008년까지 확대되는 추세가 2010년대에는 정체가 되는데 이게 노동운동의 성과는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운동의 성과, 산별노조의 산별임금이라든가 이런 연대임금이라든가의 성과를 통해서 임금격차 축소되었다고 하면은 나름의 우리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이게 그 경제위기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 중간에 남종서 선생 등의 글을 뭐 인용한 게 있습니다만 대기업의 수익성이 억제되어서 격차가 더 확대되지 않았다거나 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하위 분위기가 그 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격차 축소된 측면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문제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경우에도 노동자 운동의 성과인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문재인 정부 시기 이전에도 이미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최저임금이 오르는 추세였다라는 점에서 노동운동 우리만의 성과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산별임금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지 못했던 과정이 있으니까요. 27쪽 밑에서 얘기는 노동운동 내에서는 최대치 요구안을 제시하는 게 활동가들 사이에서 당연한 요구 활동 방식이고 저도 사실은 이제 단위 사업장의 교섭이나 투쟁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최대치를 요구해야 중간이라도 가니까 하긴 하는데 다 이유가 있긴 하지만
이런 방식이 효과를 발휘했던 시기와는 지금이 좀 달라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최대치를 요구하고 최대치를 쟁취하는 기업별 최대치를 쟁취하는 운동 방식이 97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타당하게 작동했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98년을 거치면서 혹은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오히려 노동자들 간의 격차를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와서는 돌이켜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8쪽 말씀드린 건 기존 민주노조 운동의 전략이 실패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변화한 정세에서 노선이라든가 정책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길게 드리고 있는데요. 앞에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 반복이기 때문에 넘어가서요. 30쪽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동자 운동이 과거에 이제 그 정세의 변화를 반영해서 노선적 혁신을 할 수 있는 두 번의 계기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IMF 구제금융 위기 이후의 상황이었죠. 이때 상황에서 산별노조 진보정당 비정규직 조직화 사회공헌성 등의 대안이 나왔죠. 2000년대 초반에.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고 다 수용이 많이 공감이 되었고 근데 이게 2000년대 후반에 2008년 이후에 2008년, 2012년 거치면서 위기에 봉착을 하는데 두 번째 계기가 역시 위기인데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정세에서 또 한 번의 어떤 변화, 노선의 변화라든가 혁신을 할 수 있는 시도가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잘 안 된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8년 위기 이후에는 2000년 그 IMF 위기 직후와 같은 새로운 대안이 제시된 것도 아니고 기존 전략을 반복하는데 기존 전략을 반복하는 게 대체로 실패하거든요. 기존 전략 반복하는 게 아니라 새로 나온 전략이 하나 있긴 한데 그게 뭐냐면 현명한 것이 야권연대인데 야권연대 결과는 문재인 정부고 문재인 정부도 실패했다라는 점에서 2008년에서 2012년의 사이에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노동자 운동이 혁신하지 못했던 과거를 돌이켜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2022년과 2023년 현재 상태에서는 좀 다른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세 번째 계기가 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이 사실 추상적인데요. 추상적이기 때문에 토론자님들 여러 가지 비판이 있으시고 저 자신도 반성을 하고 있는데 토론을 보면서 추상적이지만 몇 가지 얘기를 해보고 토론 과정에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정책적 혁신이 필요하다. 이제 정세가 변했기 때문에 이 정세에 맞는 노동자 운동 노선의 혁신이 필요하다. 다 말씀드린 겁니다만 이게 또 어쩌면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정세가 변했다는 것 자체를 활동가들이 인정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제가 주변 활동가들 얘기를 해봐도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과 지금이 뭐가 다르냐 자본가 정권을 탄압하고 있고 재벌이 우리를 착취하고 있는데 뭐가 다르냐라는 인식이 너무 많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정세 변화에 대해서 인정하고 정세가 변화하면 과제도 변화한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가장 출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이 과정에서 특히 기업별 노사관계를 극복하고 노동자 격차 축소하고 연대임금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걸 위한 전반적인 노동자 운동의 어떤 활동의 집중점을 바꿔내는 것 여기에 대한 운동 내 합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노동자 운동의 목표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어떤 실천적인 전략 전술은 유연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고 예컨대 사회적 대화를 둘러싼 논란도 있습니다만 목표 자체를 기업별 노사관계 극복과 노동자 격차 축소, 연대임금의 실현이라고 보았을 때는 모든 수단들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32쪽의 두 번째 제안은 그래서 운동 노선을 혁신해야 되는데 정세인식의 혁신을 통해서 운동 노선의 혁신이 필요한데 이거 하려면은 구려의 운동관념을 반성하고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컨대 노동운동 내 대표적인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세 가지 정도를 들어보면 현장주의 이데올로기와 전투적 경제주의, 그러니까 전투적 투쟁을 통해서 최대치를 쟁취한다라는 이런 이데올로기가 노동운동 안에서는 주류죠. 저에게도 주류이긴 한데 저도 이렇게 갖고 있긴 한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기업별 격차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만 성과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8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던 민주노조 운동의 성과를 뭘로 볼 거냐라고 했을 때 이 민주노조 운동의 성과를 전투적 경제투쟁으로만 간주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투적 경제주의로 당시 이 투쟁의 성과를 규정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만 또 하나는 이렇게만 볼 때는 80년대 후반에 형성되었던 급진적인 이념을 가지고 활동했던 정치적 노동자 운동의 역사를 잊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치적 노동자 운동을 잊으면은 사회경제적 노동자 운동 혹은 전투 경제주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 노동자 운동에 대한 기억을 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범민주 진보 이데올로기인데 80년대 후반을 거치면서 민주화 운동과 민주노조 운동이 함께 만들어지다 보니까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범진보, 범민주 진영 이런 구도가 당연히 있고 이런 사고 방식이 노동운동과 진보정당 모두를 민주당 이중대로 전락시키게 되는 문제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특히 문재인 정부 지나면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반성과 비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잘 정리해서 범민주 진보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는 게 필요한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책을 노동운동에 수용해서는 대안을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노동자 운동 내 변화를 위한 운동 내 운동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특히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운동, 노동조합 운동 안에서의 활동가들의 결집이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만 진보 정당과도 여전히 소통할 필요가 있고 진보 정당과 노동조합 운동을 넘나드는 활동가 군이 필요한데 이 활동가 군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80년대 후반 만들어졌던 정치적 노동자 운동의 역사를 다시 복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노동조합 운동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조합 운동 바깥에서의 시각으로 노동조합 운동을 비판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도가 필요한데 물론 NL이 어떻게 보면은 정국회의나 진보당이 그런 유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쪽 활동가들 같은 경우에는 정세 진단이라든가 변화한 정세 진단이라든가 노동자 운동의 노선 측면에서 너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운동을 지지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정치적 노동자 운동을 노동조합 운동을 넘나드는 사회운동과 노동자 운동, 정당 운동을 넘나드는 과정에서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50분 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셨지만 결국 50분을 다 쓰셨고요. 네, 2008년 이후에 노동운동을 평가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작업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지금 2000년대부터 형성된 여러 가지 실천 과제들을 현재 진행형으로 열심히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데 이 노선들을 지금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토론한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노동운동 내부에서도 상당히 낯설고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작업이고 또한 우리 스스로도 이거를 충분히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아직까지도 물음표로 남아있는 것인데요. 그만큼 상당히 많은 토론이 필요하고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발제를 정말로 충실히 해주신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그런 토론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50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이후 토론을 위해서 한 30분까지만 휴식을 취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